윤석열 김건희 부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 신흥석이가 신한저축은행 대표와 동서지간입니다. 그렇죠. 그랬던 애가 계속 뭔가를 덮으려고 했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게 뭔가 탁탁탁 하기가 맞잖아. 네. 빨대기라고 그러잖아. 모든 게 다 이렇게 가가지고 내란의 구멍으로 빨려들어. 예. 근데 결국 노상원은 김건희입니다. 김건희는요. 그쵸. 여론전에 나선 것 같아요.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다. 어제 김경호 변호사님 이름이 언론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김경호 변호사의 주도로 시민 12,000여 분이 네. 윤석열 김건희 부부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1인당 10만 원. 네. 거기서 근데 멈추지 않으시더라고. 가압류를 또 걸어버려. 가압류? 대단한 분이야. 이분은 진짜 물샐 틈 없는 분입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먼저 대한민국이 아주 중요한 이게 뭐냐면 네. 공무원이 국민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국가 배상은 기본이고 그 공무원도 고의 중과실의 경우에는 너도 직접 책임이 있다. 아주 중요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대통령이었던 윤석열에게 최초로 적용했다. 최초예요. 최초로 적용했다. 대통령한테. 그리고 중요한 건 또 하나는 뭐냐면 위자료라고 해서 뭐 정신적으로 두려움, 공포감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미 박근혜 탄핵 때 보여줬던 높은 고양된 민주시민의 자존감이 있었는데 이걸 무너뜨렸다. 이거를 손해의 내용으로 봤다는 것과 그다음에 원래 이 위자료라 그러면 뭐 의학적인 또는 심리적인 인과관계가 좀 필요한데 네. 그래서 박근혜 때는 그게 기각이 됐는데 그런 입증 때문에 근데 이 경우에는 이미 뭐 고맙다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전두환이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광주에서 불법으로 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이미 경험칙상 그 위자료 그 정치적 충격은 명백하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여기다가 네.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이 비상계엄을 국가 안위가 아니고 그 김건희 리스크, 김건희 특검을 면하자고 사적인 이런 목적으로 사용하느냐. 그렇다면 이 책임의 궁극적인 책임은 김건희지 않느냐. 네. 그래서 그 책임을 돈도 더 많다고 합니다. 김건희가? 그래서 그 책임을 확장하자. 그런 취지로 한번 세계사적으로 시도해봤습니다. 시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되면은 돈을 이제 뱉어내야 되는데 받아야죠. 돈 안 뱉어내고 행여나 도망갈까봐 네. 아크로비스타 가압류를 걸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첫날 12,225명이 같이 했는데 네. 그 이후로 하루 동안 7,500명이 함께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이 가압류 걸었어. 네. 이게 좀 받아들여져야 될 텐데. 통쾌하시더라고요. 아주 통쾌하죠. 그렇죠. 예. 아니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하고 윤석열이가 평생 빵에 썩더라도 국민들에게 뭐가 도움이 되는 건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손해배상이 받아들여진다. 그러면 이게 또 효능감 생기는 거죠. 그렇죠. 미국에서도 대통령의 개인 책임을 물었던 경우는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배우자까지 이렇게 책임을 물었던 건 세계사적으로 없답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이건 역사를 또 써내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는 우리 민족의 고양된 그 민주주의의 힘, 네. 문화의 힘, 네. 여기에 기반하지 않느냐. 여기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저희가 다루긴 했는데 법조인 더 강력한 두 분하고 이 얘기를 꼭 한번 다루고 싶어가지고. 네. 그 남부지검 신응석이 신응석이 우리가 또 관본권 우리 의원님이 그 최초로 이거 관본권이다. 의원님이 그 단어를 써가지고 다음에 언론에서 관본권 얘기가 나온 거야. 기억나시죠? 예. 이거 빨리 잡아야 된다 그랬는데 남부지검이 그거를 다 인멸시켜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때가 대선 전이었는데 대선 전이었죠. 남부지검에서 건진을 갑자기 뭘 압수수색을 하네, 구속영장을 청구하네 막 이래가지고 심지어 신흥석이가 지검장인데 이상한 일이다.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느냐? 그런 얘기 좀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정권이 바뀐 뒤에는 저걸 통해 가지고 뭔가 지 자리와 딜을 하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얘기 했었죠. 네. 아니나 다를까였어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관봉이 확인됐을 때 거기에 모든 데이터들이 다 기록돼 있으니까 이거는 추적이 가능하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좋아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금방 될 거라고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그때 우리가 이거 다 나온다. 맞아요. 매불쇼를 봤나 봐. 그 길로 그거를 띠지 풀어가지고 없앤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있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게 관봉이라는 게 애초에 나가는 이유가 그게 항상 맨 처음에 제가 관봉을 얘기했던 게 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에서 그 장진수 주무관 입막음하려고 들고 왔던 돈 MB 때 한 다발 한 덩어리 그게 5천만 원이었다. 항상 5천만 원짜리 덩어리로 이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세 가지고 500만 원씩 열묶음을 한 다음에 비닐로 포장을 해가지고 한 거라서 셀 필요 없죠. 대한민국에서 제일 정확하게 센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폐공사에서 만들고 한국은행에서 세 가지고 그거를 세 번을 하고 뜯었다고 하는 게 일단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죠. 그다음에 신흥석이가 나중에 이제 저 사표 내기 전까지 있었던 일은 지금 이태영 민정비서관의 영등포고등학교 고대법대 직속 후배예요. 그러니까 검찰 내부에서
내가 이걸로 공을 세웠고 이태영 비서관하고 개인적인 학연이 있으니 나는 이 줄을 잡고 중앙지검장으로 갈 거다라는 소문을 지가 퍼뜨리고 다닌다는 얘기가 제보가 있었어. 엄청나게 신흥석. 그때 그래가지고 뭐 지금 그때 우리가 이제 법무부 차관 돼가지고 그 국회 나가자마자 이상한 소리 했던 이진수, 검찰국장 성상원이 다 문제라고 했었잖아요. 네. 그 세 명이 한꺼번에 돌았던 거예요. 이진수, 성상원, 신흥석이가 좋은 자리 간단다. 근데 신흥석이만 빠진 거예요. 그 세 명 중에. 근데 어쨌거나 이거는 여러 뭐 매체나 입장과 상관없이 국힘 사람들도 나와가지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 시사 프로에 나와서 얘기하더만. 네. 도저히 이 사람들 실드가 안 돼. 상당한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 이 신흥석이는 어제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김건희 하면 언제나 등장하는 신한저축은행 알죠? 네. 잔고증명 위조. 네. 거기서 또 대출도 많이 받고. 신흥석이가 신한저축은행 대표와 동서지간입니다. 그렇죠. 그랬던 애가 계속 뭔가를 덮으려고 했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게 뭔가 탁탁탁 하기가 맞잖아. 그러니까요. 대표적인 윤석열 똘마니의 일원이고요. 음. 한명수 총리 사건 우리가 이제 조작됐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증인들한테 협박하고 이제 거기에 신흥석이 엄미준이 이게 이제 주역들이거든. 빠지는 데가 없는 인물인데 네. 참 인상도 좋잖아요. 원만하게 생겨가지고 저 얼굴만 잘생겨갖고 저거. 수사 열심히 하게 생겼잖아. 진짜 얼굴 값 좀 해라 이놈아. 이 신흥석이 이거 그거 어떻게 좀 처벌로 갔으면 좋겠어요.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이라고 있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영입니다. 거기 보면 일단 이 압수물이 5천만 원 관봉권 네. 이게 2조 4호 감옥을 보면 특수 압수물이에요. 특수. 특수 유가증권 통화 이런 건 특수야. 특수야. 왜 특수냐? 보관. 이게 특수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거기다가 봉지를 씌워야 돼. 봉지. 그리고 거기다가 빨간 글씨로 써놔야 돼요. 네. 더 중요한 건 아까 전에 우리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관봉권이라는 게 그게 뭐냐면 검수 일시가 있어요. 검수 일시. 네. 그리고 검수관의 코드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어느 은행에 줬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자금의 역추적의 중요한 증거예요. 그렇습니다. 18조를 보면 특수 압수물은 반드시 대장을 적게 돼 있어. 대장. 대장이 뭐냐? 그거 적는 거예요. 검수 일시, 검수관 코드. 그다음에 어느 은행으로 왔다. 이게 없어요. 오자마자 적어야 돼요. 여기 남부지검은 금융범죄에 검사들 세계에서 메카예요. 메카야. ABC인데 이거를 안 적었고 그러니까 이게 의도지. 그리고 행정적으로 보면 더 말씀하세요. 예, 마무리하면. 시건 장치가 있는 데서 했으면 멸실할 수가 없죠. 그리고 3조에 멸실해서는 아니 된다.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의무. 그러니까 규정을 정확하게 하여튼 짚어주셨는데 보세요. 수사 실무상으로 보면 어딘가 압수수색을 하러 갔어요. 뭔가 비리가 있는 사람 같아. 근데 현금인데 돈다발이 나왔어. 그러면 관봉이 아니더라도 네.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세보고 사진 찍고 네. 그다음에 어디서 난 거냐? 네. 왜 당신한테 이런 돈이 있냐? 이걸 수사하는 게 수사의 기본이잖아요. 기본이죠.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러면 네. 관봉을 발견하면 제대로 수사를 하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수표 발견한 것보다 더 쉬운 거야. 이거는 추적하기가. 관봉이니까. 현금은 원래 추적이 어려워가지고 그렇죠. 현금으로 뇌물을 주고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 재래 수법이 이제 돌아가신 진의 장인이 주셨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놈 하고 빠져나가는 놈들이 많았거든.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물어볼 수가 없어요. 거기서 끊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돌아간 사람을 항상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하는 사람 입장에 정말 개가를 올린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사진부터 찍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사진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것도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것도 없을까봐 그것까지 없어졌으면 명확하게 이건 증거분멸의 의도를 가지고 증거 조직적 인멸이 범행을 한 거죠 이거는. 이게 보면 이 이상한 게 뭐냐면 12월에 압수수색했거든요. 12월에 그렇죠. 근데 우리한테 이게 알려진 건 4월이야. 4월에 알려졌다고. 예를 들어서 진짜 이 쾌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쾌거면 12월에 알렸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 애초부터 이거는 수사를 하려고 들어갔다기보다는 애초에 김건희를 보호하려고 들어간 것 같아. 내 생각엔 그렇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건진이 2번인가 구속영장이 기각돼요. 기각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찌 보면 쇼잉만 한 거고 예. 이번에 특검이 가서 보니까 눈에 뻔히 보이는 건 있는데 압수수색 안 하고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정작 거기가 중요한 거예요. 비밀의 그렇습니다. 네, 비밀의 방.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걸 종합해 보면 네. 윤석열이 똘마니가 저기 있으면서 그 수사를 제대로 했을 수가 없다. 그래서. 라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거고. 이 신응석이 같은 애들은 아주 교활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수룩한 검찰 직원한테 관봉권을 야 저거 한번 좀 세봐라. 맞는지. 예를 들어서 야 이거 증거인멸 대놓고 해버리면 네, 너무 편하니까. 표가 나잖아. 야 저거 한번 좀 세가지고 보고 좀 해봐. 예를 들면. 그래서 오 알아줘요. 하면서 막 세. 야 이제 그 좀 치우면서 해 이놈아 자식아. 이거 버려도 돼요? 아유 좀 정리 좀 해라. 나는 이런 식의 뭐가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이 띠지라는 게 예. 그 뇌물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띠지를 풀러야 됩니다. 그 띠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관봉이 아니더라도 그 센 사람이 왜 거기다가 도장 찍잖아요. 그 은행 직원 도장이 남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도 추적을 하거든 원래. 그렇지. 예.
근데 이거는 정말 진짜 말도 안 돼. 여기서 빼박 하나 있습니다. 빼박 가야 됩니다. 네, 빼박 하나 있습니다. 네. 객관적 빼박입니다. 네. 타임라인을 봤습니다. 네. 압수가 23년 12월에 압수가 됐고 그렇습니다. 12월. 그리고 멸실됐다는 게 바로 고 23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수사팀에서 보고한 게 24년 4월이에요. 네. 멸실됐어요라고 25년. 24년 4월. 25년. 25년. 25년 4월. 네, 25년. 멸실됐어요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8월까지 이제까지 뭉갰어요. 네. 그러면 이게 왜냐면 압수물이 그냥 압수물이 아니라 특수 압수물이에요. 특수잖아. 따라서 이 특수이기 때문에 관리의 주의 의무가 고도의 관리의 주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감찰을 해야 돼요. 네. 근데 그 감찰을 이 4개월 동안 뭉갰다. 안 했어. 그게 바로 직무유기다. 네. 그리고 감찰을 방해해서 직권 남용이다. 그렇습니다. 이거를 오늘 고발할 거고. 고발하실 거예요? 고발할 거고. 고맙습니다. 법 왜곡죄가 만들어지면 수사나 조사가 진행 중인 사건은 적용한다라고 붙이게 적으면 이 사람이 1호 법 왜곡죄 적용이 됐으면 좋겠다. 행동하는 양심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진짜. 오늘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거는 고발을 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이거 신흥석이를 꼭 이름을 넣으세요. 신흥석이에요. 신흥석이요? 네. 예. 공범을 일단은 그 직원까지 공범으로. 네. 공범으로 직원까지. 일단 조사는 해봐야 돼. 수사는 해봐야 돼. 알겠습니다. 신흥석이가 신한저축은행 대표와 동서지간이라는 사실을 꼭 좀 많은 언론에서 다뤄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를 했는데요. 네. 그 남부지검에서는 건진 법사를 2번이나 구속시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그 특검이 구속영장 청구했죠.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일단 그 통일교 측에서 받은 그 각종 그라프 목걸이라든가 뭐 샤넬백 있지 않습니까? 네. 요거를 통해 가지고 통일교 현안을 좀 해결하려 했다. 그래서 알선수재 혐의를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구속영장에 보면은 특검팀이 이 김건희와 건진을 이미 공모관계로 적시를 했거든요. 네. 이런 것도 영향을 좀 미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을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그 2022년 6월 지방선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를 앞두고 당시 이제 정계 관련자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천 관련 청탁을 김건희를 비롯해서 정치권 관계자들에게 전달해 줬다는 그런 의혹, 네. 요 혐의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건진이 남부지검에서 2번이나 청구했는데 2번 다 기각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24년 12월이랑 1월인데 네. 요거 기각 사유를 보니까 확실히 이거 수사 대충 했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오더라고. 네. 네, 첫 번째 기각 사유가 돈을 건진이 돈 받은 날짜, 금액,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다. 이건 수사가 좀 부실했나 했던 거 아닌가라는 대충 생각 들고. 섞였지 대충. 두 번째 기각 사유 중에 하나가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건진의 행적을 고려했을 때 구속영장 필요성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 신흥석이 네. 진짜 문제 많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예. 자, 우리 곽수산 씨. 네. 여기 마침 그 군 검사 출신 두 분이 나와 계시니까 이 주제가 딱 어울리는데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내란이 일어나기 한참 전에 2024년 6월에 정보사 문상호하고 박모 준장이랑 둘이서 막 갈등을 빚고 서로 고소하고 맞고소하고 막 갈등이고 군대 개판이다 이런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그거 기억납니다. 기억나시죠? 무슨 뭐 리스트 유출된 이후에 다루면서 그렇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난리다. 난리다. 대한민국 군대 개판 맞아. 났다.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네. 문상호가 더 상관이지만 문상호가 박모 준장보다는 후배예요. 네. 상관이지만 후배야. 네, 둘이서 싸우고 문상호가 박모 준장에게 결재판 집어 던지고 막 욕하고 맞아. 해가지고 이거 나를 지금 폭행했다고 폭행 뭐 이런 걸 해갖고 고소하고 맞고소하고 난리 났었어. 기억나죠? 요거 우리 다뤘었고. 요거 다뤘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굉장히 의미 있는 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내란하고 관련이 또 있는 것 같아. 요게 거기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야. 아주 깊이 있는 이야기가 있어. 네. 그 부분 지금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지욱 기자님 일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뭐 짧게 두 사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하셨던 박민우 준장입니다. 지난 2월에 내란 청문회 나와서 직접 증언을 했죠. 네. 당시에 좀 화제가 됐죠. 폭탄 조끼. 근데 나는 네. 그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내란 사태 터지고 나서 국회에 비공개로 나와가지고 노상원에 대한 폭로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나는 이 사람이 그 갈등을 했던 그 사람인 줄은 몰랐지, 몰랐어. 그때는. 네. 나는 몰랐어. 근데 그러면 그거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갈등했던 이 사람이 국회 2월에 나와서 노상원에 대해서 폭로한 적이 있습니다. 잠깐 보시죠. 그 16년에 그 대북 임무 준비를 중요한 임무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계속 준비를 했는데
그 지시 중에 하나가 다른 뭐 불합리한 지시도 있었는데 노상원 사령관이 그 임무 끝나고 요원들을 제거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거하냐 하니까 폭사시키라고 해서 폭사. 그래서 폭사의 방법이 그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가지고 임무 끝나면은 들어오기 전에 폭사시키라고 그래서 저는 그 얘기 듣고 아 이건 같이 이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아 이거 기억납니다. 기억나지? 그게 근데 이 사람인지 몰랐어 나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근데 이제 저 당시에 노상원 정보 이제 저 언제 폭탄 조끼가 언제 얘기냐면 2016년 얘기예요. 박근혜 정권 때. 2016년. 근데 저 그럼 임무를 왜 했냐라고 보면 2015년 8월에 그 DMZ에서 목함지뢰 사건 네. 아시죠? 네. 그래갖고 우리 군 다리 부상을 네. 당하잖아요. 네. 이걸 하니까 당시에 이제 윗선에서 노상원한테 뭐 이거 좀 보복을 하라라는 지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상원이 평소에 여러 가지 전쟁 영화나 007 영화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한대요. 노상원이. 네, 근데 당시에 그 박민호 준장이 속초 HID 부대장이었습니다. 부대장이어서 보복을 준비한 6개월 동안 준비를 한 명이에요. 이거는 이제 제가 박민호 얘기뿐만이 아니고 다른 HID 요원들한테도 물어본 사실인데 아 이게 군 기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우리로서는 보복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보복할 그렇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은밀하게 추진을 했는데 아마 그때 당시 풍계리의 핵실험장 있잖아요. 네. 핵시설 파괴 뭐 이런 임무였나 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지금 무인기 날려가지고 전쟁을 유발하려고 그랬잖아요. 네. 외환 비슷하게 당시에도 북한으로서는 굉장히 뭐 민감한 지역이거든요. 그 핵실험장은. 네. 핵실험장에서 뭐 요인 암살인지 아니면 시설 파괴인지 모르겠습니다만 HID 요원들을 보내서 임무를 완수시키고 못 돌아오게 하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 저는 저거 폭탄 조끼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저분이 박민호 준장이 이제 폭탄 조끼라고 해서 영화 같은 상상력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해서 근데 저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노상원 수첩에 백령도 공작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백령도로 체포에다가 하면서 뭐 물에 빠뜨리든지 예, 죽이든지 하자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거죠. 아, 우리 저 변호사님이 가셔야 되니까 두 가지만 두 가지만 짚고 가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첫 네. 번째는 참고로 이 박민호 준장의 변호하셨던 분입니다. 당시 제가 변호인이었고 문상하고 대립할 때 먼저 얘기할 거는 노상원이 사령관일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HID 속초 부대장이었고 그때도 좀 고집이 셌다고 합니다. 이번에 노상원이 내란을 계획하면서 전화를 했답니다. 박 준장한테. 내란을 이제 기획하면서 그 중요해. HID 그 휴민트 조직을 동원시키기 위해서 당시 900 여단장이었는데 전화하면서 뭔가 노상원 그 자기가 생각한 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마지막 멘트가 아직도 고집이 세냐? 노상원이 박민호한테 직접 그 이야기를 했고 저한테 이야기를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때부터 배제당하기 시작한 거고 거기서 이제 그 HID 그 휴민트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정성원이나 김봉규를 진급이라는 카드로 포섭시키려고 한 거고 두 번째는 이 900 여단장을 내보내야 되니까 문상호를 통해서 계속 일방적으로 뭐 상관 모욕이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고 있었는데 제가 그 변호사를 하다 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구나. 맞고소를 해버렸습니다. 제가 문상호 맞고소 해버렸어요. 한번 개판 만들어보자. 그 장본인이구나.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지금 말한 것처럼 이거 무슨 군이 이래. 저희가 그랬죠. 국민의 신뢰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둘 다 있을 수 없으니까 둘 다 나가.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내란을 해야 되잖아. 김용현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국방부장을 바꿔버렸어요. 그 김용현이 와가지고 얘 살려주고 문상호 살리고 그다음에 얘 날리고 박준우 날리고 박민우 날리고 박준장 날리고 이 국방부 검찰권 남용한 거예요. 지금 기소돼 있어요. 와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라니까. 야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야.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와 이 대박 사건이었던 거야. 변호사님이 이거는 개판으로 가보자 해서 됐는데 신원식 야 너네 두 달 나가라고 하니까 김용현은 문상호 있어야 돼 내란 하려면. 그렇지. 급하게 내려온 거예요. 오케이. 야 이거 수습할 수 있는 거는 이게 신원식으로 안 되거든. 네. 당시 개판은 잘 만들었죠. 제가 고소해서. 잘났어요. 그러니까 김용현이 굉장히 부랴부랴 빨리 국방부 장관으로 와가지고 박준장을 날려버렸다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야 이거. 우상원이가 이제 내란을 준비하면서 박준장한테 이렇게 전화를 이제 협조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전화해봤는데 이게 아주 꼬장꼬장하거든. 옛날이랑 똑같이. 야 너는 안 된다. 고집이 아주 세거나. 그때부터 서서 이제 배제 간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대북 정보라는 게 예를 들면 이제 정보사령부가 하는 일은 주로 인간 정보, 사람을 포섭하거나 협조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공작관을 만들어서 그 정보를 취합하거나 예를 들면 근데 뭐 바다상의 신호 감청이나 도청 같은 거는 정보사가 하지 않습니다. 777 부대가 따로 있어요. 도감청 부대가 따로 있는 건데 그러니까 노상원은 자기가 정보사령관 출신이었기 때문에 정보사 그 휴민트 요원들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100여단 아까 말씀 900여단이 나중에 100여단으로 바꾼 겁니다. 그게 판교에 있어요. 옛날 명칭은 백산연구원으로 이렇게 위장
위장 사무실을 차려요. 마치 무슨 출판사도 있기도 하고 연구소 같이도 있기도 한데 거기에서 40명의 정보사 요원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죠. 선관위에 들어가려고. 맞습니다. 근데 그 100여단장이었던 박민우를 잘라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지난해 5월에 박민우한테 노상원이 먼저 전화를 해요. 그래갖고 똑같은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 근데 박민우 준장은 문상호보다 6사 3기 그 선배예요. 선배인데 후배가 지금 그거 하고 있으니까 노상원의 특기가 뭡니까? 승진을 미끼로 지시를 하잖아요. 오, 그렇지. 떠본 거예요. 야, 너도 승진해야지 이러면서 했는데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노상원이 정보사령일 때 HID 부대장 할 때 지시대로 잘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 아직도 그렇게 사냐? 너 그렇게 하면 엄마 승진 못해. 떠봤는데 여전히 말 안 들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박민우를 제거하는 작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내란 조사 과정에서 노상원이가 신원식하고 뭐 김용현이 와서 겨우 문상호는 살렸잖아요. 문상호를 살리고 박민우 일단 내보냈어요. 이군단으로 내보냈는데 말을 잘 안 들을 것 같으니까 노상원이 어떻게 하냐면 여인용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에 잘 보세요. 우리 정보사 군무원이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중국에서 우리 지금 정확히 우리가 보도가 안 나와서 그렇지 현지에서 체포된 정보사 요원도 있을 거예요. 중국의 당국에 체포되면 못 돌아옵니다 지금 쉽게. 그것도 뭐 있었어요. 몽골에 우리 정보사 요원들이 들어가서 북한 대사관 나와 있는 거기 뭡니까 보위부 요원들도 만났잖아요. 만나려고 했다가 이상한 일들을 다 있었는데 이게 뒤에 배우가 노상원인 거예요. 노상원이가 군무원 그 정보사 블랙요원 유출 사건의 배후가 박민우다라면서 여인형한테 제보를 해. 아 진짜로? 네, 여인형한테 제보를 해서 야 수사해. 야 얘 수사에 잡아넣어. 이렇게 된 겁니다. 와 대박 사건. 그러니까 박민우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아까 전 김경호 변호사님이 그걸 맡아주시면 지금 알았는데 몰랐는데 하여간에 같이 막 맞고소하고 문상호랑 싸우는데 문상호는 뭐 승승장구하면서 싸우고 박민우는 쫓겨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박민우 다행이긴 하죠. 왜냐면 근데 노상원 생각에는 박민우를 100여단에 박아놨다가는 발설할 것 같다. 예를 들면 항명하거나 반대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거를 한 거죠. 제거를 했고 어찌됐든 12.3 내란이 일어나고 나서 박민우 준장은 쫓겨난 상태에서 국회 나와서 뭐 청문회 증인으로 나가고 해서 지금 민주당에서 내란 유공자로 포상 신청을 해놨어요. 아 그래요? 근데 국방부는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국방부 군 검찰단은 박민우를 지금 재판에 넘겼어요. 야 문상호한테 항명했다. 뭐 상관을 모욕했다. 근데 문상호는 기소를 안 당했어요. 문상호는 무혐의, 증거 불충분 무혐의. 아직도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보사령부를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군 정보를 뭐 수집하는 데잖아요. 문상호는 대북 공작을 해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페이퍼 작업만 하는 군인이라고요. 정보사가 이런 사람만 있어도 됩니까? 현장 경험이 있고 홍장원 차장이나 뭐 박민우처럼 박민우지. 그런 사람처럼 이런 사람들 휴민트를 갖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이제 그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는 게 지금 정보사 내부에서 뭐 여러 군데서 지금 들려온 얘기입니다. 그리고 롯데리아 회동을 했던 2명의 대령 있잖아요. 그 2명의 대령에게도 승진 미끼를 던졌잖아요. 승진 미끼를 하려면 자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박민우를 제거시켜놨으니까 대령 다음에 준장이잖아요. 야 박민우 자리 넣어줄게. 2명의 대령한테 떡고물을 던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노상원의 공작이었다. 라는 건데 지금 엉뚱하게도 지금 기소당해서 옷 벗게 생겼어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이제 휴민트 조직이 안 그래도 블랙요원 유출 사건 때문에 무너졌는데 큰일 났죠. 왜냐하면 그 2명의 대령 중에 지금 뭐 실명이 나왔으니까 롯데리아 대령 2명 중에 김봉규하고 정성욱 대령이 있습니다. 정성욱 대령도 육사 출신에는 드물게 휴민트 전문가예요. 인간정보 전문가인데 이분도 지금 여기 엮여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됐죠. 근데 이런 사람들이 다 특히 박민우 같이 내란과 관련이 없는데 옷을 벗어버리면 정보사가 좀 어렵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군 관계자들이 여러 말씀이 있으셔서 그 말씀을 드리러 왔고요. 야 근데 보면은 우리가 윤석열 정부 때 뭐 정말 훌륭한 우리 평론가 정치인들 모셔놓고 논평 중에 이게 말이 돼?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면 뭔가가 있는 거야. 더 이상 논평할 수가 없었거든. 이게 말이 돼 말고는 납득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요 정도 논평 말고는 달리 할 수 있는 논평이 없을 때. 깔때기라고 그러잖아. 모든 게 다 이렇게 가가지고 내란의 구멍으로 빨려들어. 근데 결국 노상원은 김건희입니다. 예, 그 김충식 후원했잖아. 노상원이가. 와, 이거 진짜 이렇게 포질이 맞춰질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 이제 1번 박민우, 2번 한 명은 또 우씨로 끝났는데 남명호. 제가 전에 여기서 한번 얘기했는데 경호처의 경호 3부장이었다가 김용현한테 그 해임을 당해요. 지금 해임 징계를 당한 상태예요 지금. 근데 언제냐? 올해 윤석열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 그 윤석열 1차 체포를 실패하잖아요. 2차 성공하잖아요. 똑같이 갔는데 어떻게 성공했을까요? 1차 실패하고 나서 그 중간 과정에 남명호 경호 3부장이 막 김성훈이가 막 무장시키고 막 거의 발포 상황까지 막 가고 뭐 별짓 다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수공무집행방해 불법적인 상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본인이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남명호 부장이 몰래 경찰을 접촉합니다. 몰래 국가수사본부를 접촉을 해서
어떻게 하면 윤을 체포할 수 있는지를 알려줘요. 왜냐하면 이 불법 상황을 끝내야 되니까. 불법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남명우. 그리고 계속 김성호는 불법한 지시를 내리고 있으니까 나 그거 안 들을 거야. 그리고 남명우가 경찰한테 그걸 알려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니까 관저가 완전 요새화돼 있더만요. 이거는 이제 남명우와 상관없이 제가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차량이 이렇게 정문으로 진입하잖아요. 네. 땅에서 뭔가 막 뭐 지뢰 비슷한 거 솟아 올라오고 뭐 별의별 시설 다 있대요 거기에.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뭐 시간 동선 들어가는 동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데 경찰로서는 내부에 그걸 모르니까 남명우 부장이 그걸 도와주는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2차 체포를 성공했잖아요. 윤석열을 데리고 갔잖아. 근데 김성호는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경찰 쪽에 또 누가 그러니까 친윤 경찰 쪽에 친윤 세력이 그걸 김성호한테 알려준 거야. 저 사람이 알려줬다. 남명우가 경찰 만나서 정보 줬다. 와 씨. 라고 하니까 간부회의에서 여기서 어떤 새끼가 여기서 했어. 라고 하니까 대부분 우리는 가만히 있잖아요. 남명우가 제가 했습니다. 와 얘기해버렸어. 제가 했습니다. 받아버렸네. 하고 김성호 차장 물러나 주십시오 이렇게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김성훈이가 열받아서 바로 그 징계위를 열어서 해임 의결을 해버려요. 맞아. 그게 남명우였어 이름이. 근데 이게 해임 의결을 하면 대통령이 재가를 해야 돼요. 그래 그 징계안이 효력이 생기는데 윤석열이 잡혀갔으니까 안 되죠. 그 직무대행이 있었죠. 한덕수도 딱 보니까 이거 찝찝하거든. 한덕수 특징 있잖아요. 괜히 내가 이거 도장 찍어다 찝찝해. 한덕수도 안 하고 갔습니다. 그럼 그게 지금 남명우에 대한 해임 징계안이 이재명 대통령 책상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남명우 입장에서는 제가 남명우를 만나거나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관계된 사람한테 들은 얘기인데 남명우 입장은 뭐냐면 징계안을 빨리 도장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인사혁신처에 이걸 가지고 가서 저 억울합니다 하고 소청 심사를 열어서 징계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대통령이 지금 안 찍어주고 있다니까요. 이재명 대통령이. 근데 그 어쩔 수 없이 그 결제해야 된다고 얘기했었는데. 결제해야 됩니다. 결제하고 나중에 부대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명우 부장이 김건희가 그 디올백 사건으로 그 출장 조사, 황제 조사 받았던 거기 있죠. 창성동에 경호처 별관. 거기 독방에 있습니다 지금. 보직을 해임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대기발령이 있는데 보니까 뭐 나이도 저보다 크게 많지 않은데 74년생, 3년생 되는데 애들 뭐 고등학생,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월급이 거의 안 나오는 거야 또. 그러니까 보직 해임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남민우가 도와주지 않았으면 당시 체포가 불가능했다는 게 경찰의 얘기인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고초를 겪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해소가 되지 않는 게 참 안타깝더라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박민우, 남명우. 우브라다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만간에 노상원에 대해서는 뭐 보니까 이분 재밌는 분이래요. 돈도 많던데. 노상원이가 돈이 많아? 노상원이 뭐 안산에서 버거 보살 뭐 허름한 데서 한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위장이온 비슷하게 해놓고 저 건물도 갖고 있고 하더라고요. 건물도 있어요? 아씨 뭐야? 진짜로? 있습니다. 있어. 그러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한번 노상원 특집을 한번 하시죠.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노상원 수첩의 원본, 그러니까 원본에 대한 사본이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도에 나온 거는 경찰에서 일부 경찰 수사 보고서에 조각조각만 나왔는데 수첩 전체를 한번 볼 필요가 있거든요. 예전에 안종범 수첩처럼 시계열로 쭉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박민우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첩에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한번 좀 공개되면 내란의 전모가 정확하게 드러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 노상원은 아주 오래전부터 윤석열, 김건희와 알았다. 정말 나쁜 놈이다. 돈이 그렇게 많은데 지 부하들한테 그 중요한 일을 시키면서 지가 얻은 상품권 갖고 먹이려고 그 롯데리아로 예를 들면 세상에 이런 예를 들면 그래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래서 부자가 됐습니다. 김건희 닮았어. 다 그런 것들이 제가 노상원이 얼마나 알뜰한지 예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노상원의 그 처가 보험 영업사원이에요. 보험 영업사원. 근데 고객이 누군지 아세요? 부하들 다 또 강제로 부하들이. 다 강제되는 거죠. 그 집 또 재래 수법이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승진하고 싶으면 직접 받으면 뇌물이 되니까 우리 마누라 보험 들어. 야, 요게 제3자네. 요게 제3자 보험이네. 그렇게 알뜰하게 해서 건물 산 거예요. 와, 대박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노상원은 김충식에게 후원을 했던 사람이라는 점 꼭 머릿속에 담아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저희가 우리 가족분들끼리 지금 해치워야 될 뉴스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지금 하나도 못했어, 하나도. 자, 그러면 참 인생 말년에 완전히 그냥 꼬여버린 한덕수 이야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어제 16시간 조사받고 귀가를 했거든요. 한덕수는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로 곧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습니다.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계엄의 가담,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잖아요. 그래서 계엄 선포 전후 의사결정에 관여했다. 근데 국무회의 소집도 선별적으로 했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불법성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결권을 방해한 거니까. 그러네요. 자,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가 있습니다. 그거
강희구랑 같이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사인까지 했다가 그거 해가지고 폐기해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위증입니다. 국회 헌재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취지로 끊임없이 얘기했죠. 네. 뻥으로 드러나고 집에 있고요. 가니 뒷주머니에 꽂혀있더라고. 예. 그 CCTV로 딱 걸렸죠. 아주 그 나이 먹고 그 걸리면 얼마나 민망할까.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최신 버전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계엄 당일에 국힘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통화를 했습니다. 국회 계엄 해제 의결에 관여한 혐의, 이런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 CCTV에 잡혔잖아. 문건 이렇게 갖고 나오는 거. 두무대기. 그거 폐기 자기가 했다고 자백을 했더라고요. 네. 특검에서 그 폐기했다고 자백했어. 아 그래요? 예.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덕수는 뭐 이 정도 혐의면 무조건 구속이잖아 이거는. 아니 지금 구속영장 청구가 너무 늦은 거고요. 사실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는 정말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특히나 이 증거인멸과 관련해서 빼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에 대해서는 뭐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구속영장 청구될 것 같고 들어간다면 저는 뭐 거의 무리 없이 발부될 걸로 봅니다. 오늘 새벽에 이제 조사 끝났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22일에 또 불러요. 그때가 이제 사회에서 이제는 마지막 그렇죠.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 넥타이일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가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를 어제 처음 조사받았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왔을 때는 윤석열이가 뭘 했는지를 중심으로 조사를 받았고 그러니까 이제 한 번 더 해가지고 꼬리를 시키면 되는 거고 그간에 다 잘 아시겠지만 한덕수의 주장은 나는 말리려고 했다. 맞아요. 근데 말을 안 듣더라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요. 근데 알고 보니 윤석열이가 챙기지 않은 거를 한덕수가 뒤에 따라지면서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것 드린대요. 이거 챙겨가세요. 이거 놓고 가시면 안 돼요. 이러고 있었더라. 이렇게 된 거죠. 맞아요. 이게 끝났어. 이건 중요 임무 종사자야. 방법이 없어. 이제 끝났고요. 저는 그런데 항상 궁금했던 게 있었어요. 뭐죠?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나쁜 짓을 안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아니 어떻게 이 내랑 관련해서는 이 유인촌이가 어떻게 나쁜 짓을 안 했을까? 난 그게 좀 혼자서 되게 궁금했거든. 나쁜 짓 안 하기 쉽지 않은 사람인데 걸렸습니다. 나왔어요? 나왔어. 자, 작년 12월 3일 밤 11시 10분입니다. 내란의 밤 때. 내란의 밤. 자, 한덕수 총리랑 유인촌 장관이 3분 정도 통화를 합니다. 근데 이 시기를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요. 시간이 중요해요. 11시 10분. 11시 10분 국무조정실 소속의 호모 비상기획관이 당직 총사령관실에 연락을 해가지고요. 각 청사 등 출입문 폐쇄와 출입자 통제를 통보한 바로 그 직후에 한덕수와 유인촌이 3분간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통화 이후에 바로 한예종의 폐쇄가 이루어집니다. 폐쇄됐거든 실제로. 실제로 폐쇄가 됩니다. 한국에서 중화밖에. 저거 실제 폐쇄됐거든요. 그러면 유인촌 장관이 요 폐쇄에 일정 부분 좀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대목. 아니 한덕수가 그 바쁜 11시 10분에 그렇죠. 유인촌한테 무슨 전원일기 페이 물어보려고 전화했겠어? 전원일기 개런티 물어보겠냐고. 이거는 진짜 걸린 거잖아. 아니 한덕수 되게 바빴거든요. 왜냐하면 막 추경호랑도 통화하고 맞아요. 당시 정무수석이랑도 통화하고 윤석열하고도 통화하고 막 정신없었거든요. 강희구하고도 통화하고. 그런데 유인촌 장관이랑 3분 통화했어요. 걸린 거야. 걸렸죠. 이거 나경원의 설명에 의하면 전화를 저렇게 했을 때는 미리 못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전화했다는 거잖아. 나경원 얘기. 나경원은 그렇죠. 이것들 하여튼 말만 들어도 이거 걸린 거야. 그럼 이거 전화하고 바로 또 추경호랑 통화한 걸로 보이는데 시간대를 따져보면. 그러니까 한덕수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유인촌이 걸린 거야. 왜냐 유인촌은 만약 이 전화 받고 한예종 폐쇄를 본인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만약에 그러면 이건 내란을 실행한 자입니다. 그렇죠. 아주 깊숙이 실행한 자죠. 계산기 때려. 아니 이거는 계산기가 아주 간단한 게 그냥 내란죄로 이거는 같이 공범으로 처리를 해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유인촌 장관 같은 경우는 아무 관련 없는 것처럼 그동안에 행동을 해왔었잖아요. 새 정부의 국무회의도 참여를 하고 했었는데 이제 하나하나씩 드러나잖아요. 그럼 전 유인촌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사각지대에 있는 우리가 아직 알려지지 않은 부분들 이 부분까지도 지금 빨리 좀 수사가 더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유인촌 딱 걸린 거죠 지금. 개인적으로 추정 한마디 해도 됩니까? 뭐 한마디요? 추정하십시오. 왜 한예종 폐쇄를 지시했을까? 그러니까 다른 무슨 청이라든가 이런 데 폐쇄됐다는 얘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안 들려오고 있잖아요. 국립대 다른 것도 다 놔뒀잖아요. 그냥. 그렇죠. 근데 한예종을 왜 한예종 실제로 폐쇄가 됐거든요. 근데 한예종 석관 캠퍼스가 예전에 안기부 건물이었어요. 뭐 활용하려고 그랬다 이렇게 추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기부 건물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조사실 굳이 한예종을 딱 찍어서 폐쇄를 하라고 했으면은 뭐 사람들 잡아다가 뭐 그런 용도로 활용을 하려고 했었나? 왜 굳이 한예종을 폐쇄를 하려고 했을까? 이 부분은 좀 저는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임 국장님이 말씀해주신 그 한예종 폐쇄가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저도 솔직히 왜 그랬을까가 잘 안 잡혀요. 근데 폐쇄를 한 번 맞고 한 목적 자체가 말 그대로 어떤 뭐 장소가 부족해서 사람들 더 끌어와서 늘려고 혹시 또 폐쇄를 시킨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목적도 숨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수사를 확대해서 좀 펼쳐봐야 될 부분이 있는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 있어. 아 여기가 안기부 장소예요? 옛날에 안기부 건물이었습니다. 와 이거는 굉장히 아니 지금 5년 만에 처음 예리하신 것 같은데요? 아 그렇잖아. 아니 내란에 뭐 발레를 못하게 할 게 급하지 않잖아. 네, 그렇죠. 와 이거 예리한데.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이죠. 와, 우리 학교를 왜 폐쇄하냐고.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지. 이 예리했습니다. 유인촌 중요 임무 종사자 등극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저 뻔뻔하게 최근까지도 자리 있으면서 국무회의도 들어가고 했잖아요. 넥타이 메고 압수하고 하더라고요. 넥타이 메고. 유인촌도 이제는 이제는 뭐 걸린 것 같아. 아주 강력한 게 걸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김건희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해볼까 합니다. 잡을 사람이 많아. 근데 김건희는요. 끝이 없다. 결국 또 이제 오갈 데 없어지고 있잖아. 네. 뭐 막 숨이 텅텅 막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결국 김건희는 본인의 정체성을 또 환자로 가는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조사에 응해야 되거든요. 근데 불출석하기로 했고요. 이유는 건강 악화로 조사받기가 어렵다 이런 사유서를 직접 써서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서 특검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아마 지금 제출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정신건강도 좋지 않대요. 예, 뭐 밥도 못 먹는다는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데 그러면서 그 심평 알지? 심평 변호사. 심평 알죠. 심평을 통해서 또 이 동정심 유발 여론전에 나선 것 같아요. 윤석열을 살리기 위해서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다. 네. 뭐 이런 심경을 뭐 몇 대목만 한번 요거 한번 좀 살려서 한번 가볼까요? 네. 선생님, 제가 죽어버려야 남편에게 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이거는 근데 말이 안 돼. 아니 면회 한 번도 안 갔잖아. 아니 그래 맞죠. 김건희 면회 한 번도 안 갔잖아. 왜 지금 와서 그래? 구속이 2번이나 됐는데. 아니, 면회 한 번도 안 갔잖아.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그리고 뭐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뭐 앙상한 뼈대 뭐 이랬는데 그 와중에도 한동훈에 대한 요 대목 한번 또 가볼까요? 선생님, 한동훈이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요? 한동훈이 배신하지 않았다면은 지 앞길에 무한한 영광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러면서. 근데 저는 이거를 약간 장난스럽게 보지 않고 굉장히 저는 좀 무겁게 받아들였어요. 왜 그러냐면 김건희가 지금 뭐 아파서 괴롭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조사도 못 받을 지경이라고 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와중에도 한동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분노가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왜냐? 지난 내란 때 체포자 명단에 생뚱맞게 당시 여당 정치인 중에 한동훈이가 딱 들어가 있거든요. 김건희가 내란의 핵심이다. 이 와중에도 한동훈을 얘기하잖아. 이건 좀 생뚱맞아요. 생뚱맞았잖아 한동훈 그때. 근데 지금도 이 와중에도 한동훈을 미워해. 그러네. 이 와중에도 내란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김건희. 야 그리고 자기가 배신 안 했으면은 앞길에 무한한 영광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를 하네. 사실 뭐 만들어 줬었죠. 뭐 그 전까지는. 아니 윤석열 정부의 황태자가 한동훈 맞고요. 법무부 장관부터 비대위원장 자리까지 다 얻어낸 사람 아닙니까? 이제 와서 또 본인이 뭐 합리적인 것처럼 하는 것도 웃긴 거고요. 결국에는 저는 이게 심평 교수를 통해서 지금 바깥에 알려지게 된 건데 우리 최욱 MC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저는 하나 더 보태자면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투표 중이거든요. 이 투표 중인 과정에도 여전히 한동훈 쪽에 대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배신자론을 또 한 번 불붙이기 위한 하나의 목적도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심평 교수는 교수지만 폴리페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목적까지도 좀 같이 겹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전당대회에다가 보내는 사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더 이렇게 줄이려는 세력을 김문수 뽑아야 된다. 아 김문수예요? 장동혁 아니고? 뭐 그거야 뭐 자기들끼리 알아서 할 일이지만 현재로서는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김건희는 뭐 내란도 나는 김건희 작품이라고 보고 모든 게 나는 김건희라고 봅니다. 솔직히 지금 윤석열이 뭐 잘 되면 무기징역, 잘 안 되면 사형, 우리가 이런 인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래서 김건희는 윤석열보다 플러스 1 처벌 더 높은 걸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나오는 거 보면요, 김건희가 국정에 훨씬 더 많이 깊이 열심히 개입했던 것 같습니다. 국정에? 예. 자 김건희는 일단 극우 유튜버들 직접 관리했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그때부터 극우 유튜버한테 직접 본인이 연락을 해서 전화번호를 따가지고 소통을 하고 여론을 관리했어요. 총장 때부터? 총장 때부터 여론을 관리했죠. 일을 윤석열보다 훨씬 열심히 한 거는 맞아. 그건 맞죠. 언제부터. 예. 근데 이게 극우 유튜버의 전화번호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스북 메시지로 보냈다는 거죠. 메시지를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연락처를 남겨요. 그러니까 극우 유튜버가 연락을 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의 관계가 시작이 됐는데 처음에 이 극우 유튜버가 한 얘기가 굉장히 골 때립니다. 김건희가 맨 처음 질문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 검찰총장이었을 때니까 윤석열이 우리한테 왜 이러냐. 조국 실때 얘기하는 겁니다. 조국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나오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애초 수사 자체가
문 대통령의 묵인하에 진행됐다. 이건 극우 유튜버의 일방적인 주장이긴 합니다만 네. 그 얘기를 김건희가 제일 먼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다 서로 얘기 묵인하에서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러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극우 유튜버가 거기에 대한 자기의 해석을 얘기를 해줘요. 김건희한테. 제가 보니까요 여사님 이게 서초동 앞에서 그때 조국 전 장관 지지 집회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 집회를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나 봐. 그러니까 했어. 김건희가 어이 그 해석 좋네. 통찰력 있다. 이러면서 둘 관계가 대통령 당선 이후로까지 이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 한 사람한테만 했겠냐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극우 유튜버들한테 다 한 거예요. 그 일 예가 있어요. 뭐냐면 김건희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당선되고 나서 대통령일 때 이준석 나쁜 놈이다. 얘 실드 치지 말고 공격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유튜버한테? 유튜버한테. 그러자 대한민국 극우 유튜버들이 다 이준석을 씹어. 그리고 맞아, 그랬었어요. 엑스포 유치 때 이 네. 극우 유튜버가 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오히려?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무리하냐 그랬더니 김건희가 밖에서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내가 지금 용산에 있지 않냐 지금 정보가 넘쳐난다 이 바보야 이거 된다니까 그러자 극우 유튜버들이 야 엑스포 된다 그러니까 여론을 완전히 김건희가 다 좌지우지 했던 거야. 그리고 친오빠인 김진우하고도 이 극우 유튜버가 연락을 하고 서로 현안 논의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오빠도. 그러니까 이게 약간 전 가족이 다 뛰어든 그런 패밀리 상황이고. 비즈니스. 네. 패밀리예요. 패밀리 진짜. 비즈니스라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어요 윤석열이가? 아니, 그 얘기도 했고 예. 그리고 지금 김건희의 오빠를 통해서 유튜브들 관리한다는 얘기가 그렇죠. 심심치 않게 초반에도 돌았었던 얘기입니다. 이제 확인이 돼가고 있는 건데 오빠 수준이 아니라 김건희가 다이렉트로 좀 메시지를 보내가지고 맞습니다. 번호를 딴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저는 가장 좀 윤석열 상태가 이때부터 좀 안 좋았구나라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극우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랑 연락하면서 지내는 네네네. 연락을 하고 지내가지고 윤석열하고도 연락을 해가지고 네. 윤석열이 국힘에 입당하는 그 즈음에 윤석열이 국힘 당사로 이 유튜버를 부른대요.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다라고 했는데 99분을 윤석열 혼자 떠들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이번 대선은 자신과 시진핑의 대선이라고 생각을 좀 약간 정신이 난 이거 뭔지 모르겠더라고. 이거 이때부터 좀 상태가 좀 안 좋았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김건희 입장에선 윤석열은 그냥 내가 만들어낸 지점토인 맞아요. 존재고 내가 다 한 거네. 맞아요. 진짜. 근데 실제로 또 다 됐잖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건희가 어떻게 보면 지분 계약을 좀 너그럽게 해준 거예요. 원래는 5대 김건희가 5면은 9대1 먹어야 되는데 5대5로 나름대로 한 5대5 쳐준 겁니다. 근데 5대5로 그냥 말은 5대5로 쳐놓고 그냥 9대1로 했잖아 솔직히. 그리고 김건희 동업자들은 다 감옥 가니까요. 예. 감옥 갔고. 이 여론까지도 김건희가 주물렀는데 내란만큼만 본인이 개입을 안 했다? 이건 아니잖아. 그거 아니잖아. 그치. 내란 때는 김건희 병원 간 것도 너무 사실 왜 갑자기 그걸 또 병원 가고 알리가 있다. 그게 아니잖아. 김건희가 그간에 쭉 해온 행동을 보면 윤석열을 못 믿어요. 자기가 항상 체크를 하잖아요. 체크를 하죠. 그 옆에 앉혀놓고 확인하고. 예. 했어? 맞아요. 너 똑바로 했어? 예. 그럼 얘기하면 했대요. 뭐 이렇게 하는 식이었는데. 맞아요. 내란 같이 중요한 거를 예. 그건 오빠가 알아서 해.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네. 주진우랑 주진우 이제 그 비서관이랑 통화할 때도 윤석열이 통화하고 꼭 김건희가 나중에 통화를 해요. 못 믿어가지고. 못 믿는다니까. 속이 터졌나 봐. 그렇지. 명태균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항상 체크를 했어요. 근데 내란만 안 했냐? 이거는 설득이 안 돼. 그건 안 설명이 되잖아. 되죠. 안 되지. 가장 중요한 일이. 이 얘기는 근데 많이 하고 다니더라. 네. 이거 그건 많이 하더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김건희 정말 이 나쁜 여자야. 김건희의 최측근 김승희 전 의전 비서관 사진 한번 얼굴 보면 또 생각나죠. 2023년 10월 20일에 자녀의 학폭 문제로 자진 사퇴를 합니다. 의전 비서관이 네. 자진 사퇴를 했어요. 김승희 자녀의 학폭 문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폭 문제가 딱 터졌을 때 대통령실은 미리 몰랐다고 입장을 냈어요. 몰랐다고. 나 몰랐다. 예. 하지만 김건희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무마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생 거짓말이었습니다. 네. 자, 요거를 시간 순으로 잠깐 정리를 하고 갈 텐데요. 요거 레전드입니다. 제가 요거 봤을 때는 레전드입니다. 진짜. 예. 2023년 그러니까 10월 20일에 자진 사퇴했잖아. 네네네. 10월 20일. 근데 2023년 7월 10일 그리고 7월 17일 요 이틀간 이 김승희 딸이 같은 학교 후배 여학생을 때렸던 거예요. 리코더로 때려요. 때린 정도가 이거는 거의 범죄 수준입니다. 리코더로 수십 차례. 그래서 피나고. 초등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눈 가리고 때리고. 아유. 눈 가리고. 이 열중샷 하게 해간 각막 찢어지고. 전치 구주. 이거는 사실 심각하잖아, 솔직히. 그렇죠. 너무 심각하죠. 네.
그러니까 그 해당 학교는 굉장히 너무 심각하니까 뒤집어줘야죠. 7월 19일에 7월 17일에 이제 폭행이 있었고 7월 19일에 김승희의 딸에게 일단 당장 출석 정지 처분을 딱 내립니다. 학교 오지 말아라. 네. 일단. 왜냐하면 분리해야 되니까 제대로 된 정상적인 조치를 취한 겁니다. 네. 그런데 그날 갑자기 김승희 부인이 자신의 카톡 프로필 사진을 윤석열하고 자기 남편 김승희가 찍은 사진으로 바꿔버립니다. 바로 이 사진으로 갑자기 바꿔버려요. 카톡 프로필 사진을. 카톡 프로필 사진을 나 이런 사람이야. 이거. 나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 소문이 학교에 쫙 퍼져버립니다. 야, 저 집 뭐야? 야, 저 집 난리 났다. 야, 보통 집이 아니었다. 야, 이거 조심해야겠다. 싹 돌아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소문 막 돌았죠. 그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김건희가 등장합니다. 7월 20일에 김건희가 장상윤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합니다. 김건희가 아무것도 아닌 여자가 교육부 차관에게 전화를 해요. 이 전화 한 통 이후에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원래 이렇게 학폭이 딱 터지잖아요. 그러면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럼 이 징계 수위를 결정짓는 학폭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4주 내에 열려야 돼요. 무조건 열려야 돼요. 네. 그런데 이 전화 이후에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열립니다. 9월 21일에. 한참 지나서. 장상윤이가 나중에 저기서 또 사회수석 비서관인가로 가거든요. 그렇습니다. 제 기억에. 예. 그러니까 이쁜 짓을 하니까 또 예. 가까이로 또 데려다 놨고. 아, 방금 차관이 그 차관. 영전합니다. 나중에 자, 승진 비슷하게 영전을. 예. 자, 그러고 나서 피해자 부모가 있을 거 아니야. 네. 속이 찢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전학 조치를 원했어요. 그렇죠. 전학 조치가 안 돼. 처분이 안 돼. 처분이 안 되고 심지어 그리고 또 아까 그 학폭이 열리기 전 직전에 김건희하고 이 의전 비서관하고 수차례 또 통화를 합니다. 이렇게. 야, 8월 21일. 아, 김건희가. 아까 열린 게 9월이고. 예. 8월 21일, 31일, 9월 1일 날에는 5번이나 통화하고 9월 3일까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김건희가 나서면서 결국은 전학 처분 받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 교육부 차관은 영전하고. 그러니까 김건희는 보면요, 이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딱 터지면 피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게 아니라 언제나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하는 거야. 이번에도 그렇죠. 가해자에게 감정이입을 해갖고 야 이거 들키면 큰일 나는데 해갖고 이렇게 직접 본인이 나섰던 거야. 그래서 결국 무마시킨 거죠. 그래서 김승희는 김건희가 꼭 지켜야 될 이유가 있죠. 그 인생이 그 학력 위조하고 뭐 이런 게 비슷해 둘이. 김승희가요? 김승희 그때 나와가지고 예. 뭐 우리가 많이 다뤘었어. 학력 위조했다는 게 문제가 돼가지고 뭐 임용할 때는 뭐 다 알고 한 거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하고 그랬었는데. 근데 이건 공개하는 게 많은 것 이건 이제 징계 외압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외압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징계 받아야 될 학생 가해자를 덮어주고 결국 피해자를 2번 울린 이런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교육부 차관 네. 이런 고위직을 동원해가지고 또 결국에는 보상으로 사회수석 시켜주고 네.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잖아요. 우리 최혜병 사건과 관련된 네. 수사 외압도 똑같은 구조거든요. 마약도 그렇습니다. 다 그렇지. 완전 축소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마약도 또 영전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봐주고 또 영등포 경찰서장. 올려주고 그러니까 승진시켜주고. 이것들이 아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만나던 사람들한테 올바름이나 뭐 가치 판단 이런 건 없는 거고 얘들은 돈 주거나 자리 주면은 다 따라오는 애들이다. 그러니까 자기한테 줄 서면 끝까지 어떻게 불법적인 일을 해도 다 덮어주고 무마해주고 전화 돌린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어떻게 교육부 차관한테 전화를 해서 이런 짓을 말이 벌입니까? 됩니까? 그 말 교육부 차관이랑 무슨 관련이 있어? 그리고 교육부 차관이라는 인간도요. 어떻게 이런 사건에 대한 지시가 들어올 때 이거를 전화를 뭐 8분을 받았다고요? 네. 오면 끊어버렸어야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본인이 또 이행을 하고 대가로 승진을 하는 사회수석 자리로 간다, 영전을 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다 수사받아야 됩니다. 이거 진짜. 얘네가 공정과 상식을 지키겠다고 집권한 애들이야. 다시 다 잊어버리실 것 같아. 새삼스럽네요. 너무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않아요? 진짜 멋진. 그리고 저는 당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그렇지. 임태희. 이 책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폭행이라든가 상해가 심각하면은요, 뭐 어떤 조치와 상관없이 그냥 전학 처분 가능하거든요. 네. 아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거 전치 구주인데 네. 초등학생 학폭 사건인데 전치 구주란 말이에요. 근데 당시 국정감사에서 임태희 교육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충격적이야.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교육적 해결을 하자는 입장, 뭐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화해시킨다고 뭐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이자는 아직도 경기도 교육감 아니에요? 예. 네. 당시 이 국정감사에서 직접 한 얘기입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 원래는 이게 교육부가 관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 교육청 업무란 말이에요. 예. 학적과 관련된 거는. 그러니까 임태희가 관련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겠죠. 차관이 뭐 그 학교 교장선생님한테 전화했겠습니까? 임태희한테 얘기 해결하려고 한 거지. 네. 아니 근데 김건희가 정말 악질인 게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집안을 좀 박살냈다라는 느낌이 저 부모님은 얼마나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그러니까. 느꼈어요. 상상도 못하지. 아니 그리고
그리고 이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이게 법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그 심의위원회 소위원회 활동도 하고 이랬거든요. 가면요 진짜 다양한 주체가 와요. 학교에서 나오고 변호사들 들어가고 경찰도 나오고 또 상담하시는 분도 나와서 한 6명 정도 이렇게 소위원회 꾸려서 하거든요. 이걸 덮었다라는 거는요 진짜 어마어마한 힘들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부 차관한테 지시를 내려가지고 학교 전체가 다 움직여서 덮은 거예요. 이게 뭐 어느 학교의 어느 부서 하나만 덮어서 될 일이 아니라 그 위원회 자체를 열지도 않으면서 이걸 다 무마를 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밑단에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위법 사항들을 알고 있고 동원이 됐던 걸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너무 심각한 문제인 거죠. 진짜 심각해. 아니 진짜 나쁜 여자라니까 이런 거를 딱 예를 들어서 접해.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은 자연스럽게 그 피해 학생을 딱 떠올리게 돼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뭐 착하고 못됐고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자연스럽게 딱 떠올린단 말이야. 근데 김건희는 언제나 이런 사건을 딱 접하면 가해자의 심취를 한다니까. 이 여자는. 진짜 레전드. 거기에 감정이입이 쏙 돼버려. 이게 들킬까봐 막 조마조마했을 거야. 아니 그리고 김건희가. 되게 비겁한 게 아까 그 배우장가요? 그 카톡 사진 바꿔서 막 힘을 과시했다르잖아요. 끼리끼리 노는 게 뭐 건지는 관봉권 들고 다니면서 이제 지 자랑했을 거고 또 명태균은 그 녹음 틀어주고 다니면서 자기 위세를 과시하잖아요. 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이 사람들 어울리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좀 무거운 얘기했으니까 이번엔 조금 웃으면서 가겠습니다. 제 웃음벨 중에 한 명이 김행이거든요. 아 김행 뉴스가 나왔어요? 김행 재밌습니다. 좀 김행이 조용했는데? 네, 재밌습니다. 김행이 여성가족부 장관에 지명됐을 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매블쇼에서 이거 김건희 인맥으로 또 된 거 아니야? 난리 쳤거든요. 그때 이제 김행이 바로 기자들 앞에 서가지고 당당히 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씨 김건희랑 친해 막 이렇게 어이없어 했거든. 그 어이없어 했던 그 장면 오랜만에 일단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랑 20년 친분 있으시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지명해줬다는 의혹이 좀 있어가지고 그 질문 해줘서 정말 고마워요. 제가 70년대 학번이에요. 야, 당당하네. 제가 이번에 포털에서 찾아보니까 여사님이 70년대 생이더라고요. 70년대 학번이 어떻게 70년대 생하고 제가 인간관계가 좋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친구 관계를 맺기로는 너무도 먼 그대라고 생각합니다. 노래 제목 같아. 그러니까 너무 저래버리니까 아 내가 좀 과하게 좀 했나 이런 생각이 머쓱했거든요. 그런데 이 기자회견 끝나자마자 김건희가 김행에게 전화합니다. 자, 2시간 만에 전화해버립니다. 바로 전화해. 먼 그대가. 그 다음에 그리고 다음날 김행이 또 김건희한테 바로 또 전화해. 다음날은 이렇게 전화해. 그리고 후보자 지명하기 직전에도 또 둘이 통화했었어. 후보자 이렇게 통화했었어. 너무도 먼 그대. 너무도 가까운 그대. 너무도 보고 싶은 그대. 너무도 닮고 싶은 그대. 근데 제가 언제 한번 방송에서 들은 건데 김건희가요. 자신의 롤모델로 김행을 삼았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들은 거야. 장성철 소장한테 들은 거예요. 내 방송에서 봤어. 롤모델로 김행이었다고. 아, 내가 들은 거야.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 내가 들은 거야. 네. 도대체 김행의 무슨 면을 담고 싶었던 건지 의아하네요, 진짜. 그런데 아주 옛날에 김건희가 전시회 열고 했을 때 그 영상을 보면요. 둘이 또 같이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와요, 거기. 그 영상에. 전시회 영상에. 여기 진짜 그래요? 딱히 알아요? 특검 사무실 같다. 거기 특검에서 거론되는 인물 다 나온다.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정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범수 아나운서. 김범수. 우리 김건희. 청와대 대변인 도이치 참여. 님께서 자리를 비는 참석해서 나오셔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행 다 나와. 김행. 재밌더라고. 경북의 그 안승재 같은 업무보고 김행 나왔지. 다 나와. 그다음에 건진법사 딸 스텝으로. 건진법사 딸 다 나와. 와, 이 재밌더라. 진짜. 막 차명도 나오고 다 나오네요 지금. 다 나오더라고. 건진 딸 나오고 김행 나오고. 재밌는 영상입니다. 네. 진짜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되겠네요. 이거 어떻게? 대단합니다. 예, 이 정도로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3부 톡은 주가 조작의 핵심 피의자 이기훈이 최욱 씨가 현상금 걸었죠. 그렇죠. 이 특검에서 저와 함께 소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건희 특검이요. 국가수사본부에 긴급 공개 수배 요청을 해버렸어요. 국가수사본부에 해경 말고. 원래 해경이라고 우리가 얼마나 지랄했냐 우리가. 부족하다고. 국수본에 요청을 했고요. 수배 전단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이거 우리가 지적했는데? 지적한 그대로. 인적사항에 이제
정보가 들어갑니다. 이기훈 뭐 이름이랑 키 178cm 가량, 호리호리한 체형, 그렇지. 검정색 짧은 머리, 변장할 수 있음의 유의. 오호. 그리고 사진도 다양화했죠. 그러니까요. 예. 최후 현상금만 안 써 있구만. 다 그대로면 돼. 우리 방송 그대로입니다. 네. 그리고 연락처도 해경이랑 이제 다르게 112 또는 검거 담당자 연락처가 따로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실 제보하기가 편해졌죠. 그러니까요. 핸드폰 번호까지 다 나와 있으니까. 예. 매불쇼로 제보가. 왜요? 공권력을 믿어야지 나한테 제보해. 아니 지금 당장 눈앞에 있다면 이게 빠르죠. 다이렉트로 가야죠. 회식 한번 하자. 이기훈이 나 통해서 안 잡히면 회식이다. 여기 있는 분들 다 함께 쏘고 있습니다. 네. 나 통해서 잡히면은 당분간 아주 또 긴축재정 갑니다. 긴축재정. 네. 그래도 효능감입니다 이게. 네. 맞아요. 하지만 진짜 여러분 딱 보인다. 바로 제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근데 이거 수배 새로 사진 만드신 것 중에 이제 전체 사진 약간 낭만 있는 사진으로 만들어주는 자전거 탄 풍경 느낌으로 너에겐 이기훈이 잡혀야 돼. 네, 잡혀야 됩니다. 이기훈 잡혀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거 아주 재밌는 보도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뭐예요? 최혜병 특검. 야, 이거 뭐 신이 있는 것 같아. 하늘에 신이. 예. 김건희의 최측근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자는요 안 걸린 데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걸려 있죠. 맞죠? 네. 자, 그다음에 삼부토건 주가 조작에 걸려 있죠. 삼부 체크하고. 네.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또 들어가 있죠. 그렇죠.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런데 최혜병 특검이 대박 물증을 확보했다면서요. 야, 이거 재밌더라. 진짜. 재밌는데요. 지난달 10일입니다. 최혜병 특검팀이 이종호를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 중인 휴대전화를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 후에 한 5일 정도 지나서 이종호가 측근하고 잠깐 일로 와봐. 그래서 한강공원에 나타나요. 두 사람이. 이종호가. 그래서 이 다른 휴대전화 있지 않습니까? 사용하던 거는 뭐 순직의 특검팀이 가져갔으니까 다른 휴대전화를 가지고 오더니 땅에 떨고요. 두 사람이 밟아버려요. 그 핸드폰을 박살을 내버리고 그걸 또 200m 정도 떨어진 휴지통에 버립니다. 근데 이게 진짜 공교로운 게 특검팀에서 다 보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봤어? 제가 봤을 때 이 또 다른 휴대폰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감시를 좀 한 것 같은데 그걸 쭉 따라갔다가 휴지통에 버렸잖아요. 고스란히 들려고 지금 포렌식 맡겼습니다. 네. 와, 레전드야. 근데 이 휴대폰이 되게 의미가 있는 휴대폰이야. 2022년에서 2023년 사이에 사용한 휴대폰이거든요. 네. 근데 요 시기 뭐가 있었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있었고요. 그때 그 수사하고 재판 받았던 시기 맞습니다. 되게 중요해. 그리고 최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한 그 시기까지 겹쳐요. 그렇지. 그러니까 일종의 황금폰인 거예요. 와, 이거를 확보했어 특검이. 이거 어떻게 나는 그게 안 나오더라고. 맞아. 어떻게 지켜봤는지.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택배 기사님 그 제보 사건처럼 이것도 정말 하늘이 도운 이거 대박이야. 그런 사건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저 이종호 씨가 또 거기에도 관련돼 있죠. 그 뭐 별 해병대 사령관 4개 늘려준다, 뭐 임성근이 나중에 된다부터 뭐 징계무마까지도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김건희의 국정농단의 파트너격이기 때문에 이 폰을 갖다가 포렌식하면 요즘 이제 기술이 좋아지니까 어지간하면 이거 다 복구를 할 수는 있거든요. 뭐 어디까지 훼손된지 봐야 되겠지만은 그 나오면 상당 부분 그동안 안 알려졌던 부분까지도 저 안에는 핸드폰 안에 정보가 좀 담겨 있지 않을까. 아주 정말 중요한 증거를 확보를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 특검팀에서 뒤에서 이제 뒤를 밟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되게 조마조마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강에 던지면 던지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조마조마하지 않았을까. 진짜 이거 너무 보도가 재밌는 게 땅에 떨구고 발로 밟아서 망가뜨렸는데 이 광경을 지켜본 특검 관계자 다 보고 있어. 어떻게 지켜봤어? 나 신기하고. 그리고 어떻게 얘네는 딱 그렇게 그 습득하기 쉽게끔 옆에서 이렇게 다 버려. 그 천만다행이야. 우산부랑 주진우가 떨겠는데? 여기 많이 들어갔을 것 같아. 우산부랑 주진우는 열심히 저거 쉴드 치느라고 저거 했는데 연결해서 이제 통화내용 나오면은 야, 여기에 김건희랑 직접 연락한 게 나오면 이거 대박인데. 그건 당연히 나오겠죠. 나올 것 같아. 근데 포렌식이 될까요? 근데 밟아가지고 됩니까? 밟는 정도 건데. 회선 가지고는 할 수 있어요. 그래? 전자레인지 돌리고 그러니까 난리도 디가우징 정도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지 않는 이상은 요즘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회복이 좀 되기 때문에. 와, 이거 진짜 여기서 엄청난 거 나왔으면 좋겠다. 나는 이게 너무 기분 좋더라고. 이 최고의 보도였어요. 나는 최고의. 숨이 좀 쉬어지더라고.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검찰 이슈를 좀 다뤄볼까 하는데 그 조국 대표가 이제 사면 복권되고 이제 석방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검찰이 이제 얼마나 무리한 수사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최근에 우리가 많이 다뤘잖아. 그런데 7월 31일 김한매 시민단체 대표가
당시 검사들을 대상으로 직권남용 그리고 모해 위증 방조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처벌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걔네들. 그렇죠. 근데 최성애가요 위증의 대가로 공천을 약속받았다. 그 동양대 총장? 그런 이야기를 하는 녹취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가 됐어. 그 녹취. 이런 녹취는 좀 많은 사람들이 봤으면 좋겠어. 나 진짜 이거 근데 요새 거의 보도가 안 돼. 듣고 오겠습니다. 그 공천 나온다는 얘기가 좋았어요. 공천도 해준다 했고 비례대표제도 5분 안으로 준다 했는데 그럼 나가죠. 왜요? 왜 나가 그런 걸 갖다가 그 사람 다 버리는 건데. 비례 5번 공천까지 누가 약속했다. 그래서 모해 위증을 했다. 이렇게 연결되잖아. 그러니까요. 야 이거는 심각한데. 심각해. 그 동안에는 최성애가 자기가 이제 검찰에 횡령 건 잡혀 있는 것 때문에 뭐 검찰이 원하는 대로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최성애가 워낙에 이제 조국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는 신념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보니까 당근까지 누가 주려고 했다. 와, 이 심각합니다. 진짜 심각해요. 자, 관련한 이야기 이렇게 심각한데도 대한민국의 그 소위 말하는 진보 언론사에서도 이런 얘기는 안 다루고 조국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런 칼럼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맞습니다. 조국에 대한 평가는 난 다양할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럼 뭐 각자 몫이지. 내가 무슨 뭐 그것까지 뭐라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 마음을 바꾸고 싶은 마음도 없고 나는 다양할 수 있다고 봐요. 하지만 윤석열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조국 일가족이 박살 난 건 맞잖아. 정말 너무나도 가혹한 공권력에 의해서 박살 났잖아. 그게 너무 심각한 문제잖아. 그 문제잖아. 그런데 왜 그거에 대한 비판을 지금 하지 않고 아직도 조국 비판만 하느냐. 나는 이거에 대한 문제의식이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예, 그거를 이어서 말씀드리면 좀 양보해서 박살 난 것까지도 좋다. 인정하자. 그것도 잘못 아니야. 그래, 박살 날만 해. 잘못했어. 그것까지도 인정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같은 짓을 했던 사람들도 같은 방식으로 박살이 나야 공정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몇 번 양보하더라도. 그리고 조국 가족이 죄송하지만 조국 가족에게 조국 가족을 희생양 삼아서 박살난 거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공익적 이득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녀 스펙을 만들어 대학을 보내고 뭐 의사를 만들고 하기 위해서 이거를 사람들이 보고 잘못하면 나도 저렇게 되겠네? 겁먹고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해야지 사회적 공익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사건에서. 하죠. 네. 누가 무서워합니까? 내가 자녀 스펙 만들어준 게 나 털릴 거야라고 대한민국에 조국 최강욱 빼놓고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 사례도 없고. 조국 최강욱이 털리는 걸 보면서도 강남의 그 학부모들은 여전히 어디 인턴 보내서 경력 만들고 스펙 보내고 그 보도 보면서 다 그렇게 했어요. 대놓고. 숨길 생각도 없이. 그러면 왜 기자들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느냐? 안 해. 관심도 없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분노도 안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용납이 안 돼요. 아니 좋아. 뭐 박살난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럼 왜 심우정에 대해서 나경원에 대해서 한동훈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더 심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흔히 말하는 진짜 진보 언론사의 젊은 기자들도 조국이라고 그러면 거품을 물어요. 지금도? 네.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나경원 사건은 안 열받니? 이걸 물어봤어요. 그리고 한동훈은 또 그 이후에 나왔으니까 뭐 물어보면 그냥 몰라요. 진짜 몰라요. 내용 자체를 몰라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더니 좀 놀래. 진짜 모르고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제 앞에서는 그 얘기를 안 해요. 난 그 심리를 모르겠어. 나는 그 기자인데 직업이.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진보 언론사 기자 분들에게 난 진짜 딱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 조민 표창장 위조 됐다라고 근거 삼은 이유를 혹시 아느냐? 나 그거 물어보고 싶어. 나는 아마 아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얘기인데 제가 그래도 기자 생활 20년 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직접 취재한 건 아니고 조국 그 전 장관이 잘못했는지 안 잘못했는지 첫 보도할 때 모르죠 저는. 모르지 처음에. 봤어요. 계속 보는데 정말 엄청난 기사가 나왔잖아요. 제가 여기 이 글을 쓴 한겨레 이우연 기자님과 한겨레 김유현 기자님께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해를 못하겠어. 조국 전 장관이 뭘 잘못했는지를 정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법적으로 제가 제 선에서 이해하는 조국 전 장관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점을 제 나름대로 찝어보자면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그런 글을 쓴 적이 있어요. 국민의힘 누구 자식이 장학금을 받았더니 이게 잘 살고 먹고 살 만한 부자들이 이런 식으로 못 사는 사람들은 장학금도 못 받는데 장학금 받는 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나중에 조민도 장학금 받았잖아요. 그거 좀 분장질했다. 흔히 말하는 뭐 이런 거 정도랑 아주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
본인이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있는데 자식이 그 서울대 법대에 와서 인턴하면서 스펙을 만들었다. 그 일반인들이 볼 때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거까지 제가 이해하겠어요. 그런 기회를 일반인들은 못 가지니까. 못 가지니까 이해하겠어요. 근데 사법적으로 뭐가 잘못됐다라고 엄청나게 많은 기사가 쏟아졌는데 솔직히 저는 제가 기자인데 무식해서 그런지 모르겠어. 그건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 제가 몰라서 이런 건가? 최강욱 변호사가 자지 않고 이 얘기를 하고 돌아다녀야 돼. 근데 안 하시더라고. 아니 우리 의원님도 이 얘기를 안 하더라고. 그럼 뭐 내가 그래서 좀 짜증이 나요. 왜 나는 사실 아무 관련도 없는데 맨날 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너무 화가 나. 최근에도 그 얘기했잖아. 표창장. 그 우리 한번 다루지 않았습니까? 이것만 알아도 이따가 얘기하겠습니다만 한겨레, 한국일보 최근에 나온 그런 칼럼은 저는 나오기 어려울 거라고 보거든요. 그것만 알아도. 근데 아까 그 공천 비례대표 최성애 그 대구 MBC가 보도했거든요. 대구 MBC가 그 전에 이제 표창장 그 최성애 관련한 그 보도도 그 전에 했어요. 맞습니다. 거짓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구 MBC에서 보도를 했는데 정말로 대구 MBC만 보도랍니다. 다른 데서 안 받아요. 아예 안 받아요. 지금도 저한테 좀 제발 조국 쉴드 좀 그만. 저는 쉴드 칠 생각도 없고요. 조국이 훌륭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공권력에 의해서 너무 심각하게 당했다. 난 이 얘기만 한다니까. 내 과거 발언까지 다 한번 찾아보세요. 훌륭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왜 이렇게 내가 열받는지 알아?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봐. 나도. 윤석열 같은 사람한테 내가 타겟팅 되면 나도 이렇게 되니까. 저는 뭐라고 말 좀 해보세요. 제발. 아유 진짜. 그 긴 세월 동안 이제 그 사실관계나 또 법리나 그 재판의 진행 과정이나 그거를 당사자로 겪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쓰라림이 있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좀 배신감입니다. 배신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그 세상이 유지되는 게 저는 사람과 사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이건 유지가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모르겠어요. 그런 이제 두 가지 비판이 있어요. 애초에 조국이라는 사람을 타겟팅 해가지고 정치적 이득이나 자신들의 몰입의적인 어떤 그 잘못을 조국한테 다 덮어 씌워가지고 모면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가 한 나쁜 짓을 조국을 내세움으로 해서 거기다가 다 몰아주고 가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진짜 자기는 진보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틈에서 발견되는 특이한 저거 중에 하나는 왜 나경원이나 저 한동훈이나 또 윤석열이 때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한 저 지명된 놈은 지 딸을 스펙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의사를 만들려고 뭐 다 조작한 게 나오고 막 이랬었잖아요. 네, 낙마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왜 당신은 입장이 없고 아무 얘기도 안 하냐 그러면은 그걸 왜 넌 나한테 따지냐. 그것까지 조국은 그동안에 올바른 얘기만 하고 좋은 것만 말하는 사람으로 해서 사람들로부터 그만큼 존중과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는 점이 조금이라도 밝혀지면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욕을 먹어도 싸다. 이런 입장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스스로는 굉장히 논리적이라고 생각하고 틈만 나면 나와서 그 얘기를 해. 저는 그거를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왜 그러냐 그러면은 모든 글에다가 조금씩 그래도 유죄 아니냐. 그다음에 그런 저런 활동 안 했는데 갖다 만든 거는 맞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법원의 판결이 있는데 그거마저 부정하면 사회의 근간이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를 얘기를 해요. 그럼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무죄 추정 원칙이 무너진 건 어떻게 할까요? 증거 법칙이 완전히 훼손된 건 어떻게 할까요? 너무너무 흔적이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다 그냥 그 지네들이 만들어서 퍼뜨린 얘기로 그걸 기반으로 여론몰이를 해가지고 검찰이 기소하고 법원이 재판한 내용만 가지고 그 결과가 나왔는데 인정해, 꿇어, 사과해. 너 왜 정식으로 사과를 안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드러나는 사실을 보시면 아니 저만 하더라도 와서 나하고 같이 있고 뭘 내가 시켜서 1시간은 따져보면 100시간도 넘는데 그 정도까지는 할 필요가 없어서 그냥 주 2회 와가지고 뭐 몇 시간 한 거다. 그런 일터hoạt동 확인서를 쓰니까 그 시간이 안 맞다. 시간이 안 맞다. 그러니까 1초만 안 맞아도 틀리다는 거죠. 그렇지. 왜 출근부가 없냐. 고등학생한테 출근부 받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써 있어요. 판결문 한 번만 읽어보면 알아. 사람들이 최강욱이 건도 최강욱이 뭔가 특혜를 준 걸로 사람들이 지금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게 시간이 안 맞다고 해서 유죄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저런 거를 다 떠나서 그냥 이미지를 가지고 모든 거를 얘기하고 기존의 제도나 질서를 통해서 나온 결과가 있으면 받아들여야 너 왜 아니라고 그래 이런 건데 모두의 들은 말로 돌아가면 모든 거에 논리나 무슨 저기 주장이나 저기 그 결과만 있고 사람이 빠져 있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는가, 내가 그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겠는가,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간다면 무슨 일이 또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일을 공권력이라고 집행했던 사람들은 과연 그간의 제도가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결함들을 딛고 진실을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가. 사람이 빠져 있어요. 모든 얘기에서. 너무나 잔인한 일이에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제가 왜 이 얘기를 또 다루는 줄 압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사면을 해줘서
지지율이 떨어진다라고 지금 난리가 났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진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지지율 떨어진 게 이게 잘못된 거다. 세상이 정보가 제대로 제공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지지율 떨어진 게 잘못된 거라는 걸 나는 바로잡고 싶은 거야. 그런데 사람들은 지금도 야 이것 때문에 지지율 떨어졌는데 이 얘기를 또 하냐 이렇게 한다고. 오케이. 아니 나는 개인적으로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나는 제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개인적으로. 하지만 법적으로 매우 공정하지 않게 박살이 났어. 그럼 이거를 정의의 관점에서는 이걸 복원시키는 게 맞는 거지. 이재명 대통령이 괜히 용기를 낸 거죠. 그럼 이게 부당한 게 아니고 이거는 타당한 측면이 있다라는 걸 알려서 지지율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 좀 올리는 쪽으로 우리가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리고 심지어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부당한 수사를 받고 중간중간에 그 증거가 조작되고 하는 적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법원 검찰이 대법원장까지 얼마나 합심해서 노력했는지 다 봤잖아요. 눈으로. 근데 그건 뻔히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억울하고 저거 나쁜 놈들이야. 조국은 조국이 나쁜 놈이라서 그런 거야. 똑같은 지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가 징역 4년 받는 게 그런 논리도 있습니다. 너네는 맨날 표창장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표창장만 가지고 한 게 아니야. 증권거래법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받은 거예요. 그거 중대한 범죄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부 정보를 알아가지고 뭐 그걸 가지고 저 해먹었으면 그거가 중요한 범죄인데 왜 그 얘기는 쏙 빼고 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거 조범동이라는 조카가 와가지고 사기친 거예요. 이러이러한 게 있으니까 좋은 게 있으니까 여기다 돈 넣으면은 수익 얼마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수익이 안 나면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디다 투자를 했길래 이게 맨날 저 빵꾸만 나는 거냐. 그거 알려준 게 내부자 정보 제공이야. 얘들이 인정한 게. 그리고 주가 조작하고 뭐 주식 가지고 사모펀드가 띄우고 장난쳐가지고 돈을 많이 번 것처럼 얼마의 수익을 얻을 상황이 발생했다 이런 식으로 써 있거든요. 그게 수익을 얻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주가라는 게 변동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고 시점을 잡아가지고 이 시점에 팔았으면 이만큼의 이익이 생겼을 거기 때문에 이거는 유죄 이렇게 한 거예요. 이 판결이.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손해를 봤는데 야 네가 그거 늦게 팔아서 그런 거지. 올라갔을 때 팔았으면 이득 봤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만큼의 이익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이건 유죄. 그 징역 4년이 합당해.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아까 이제 잔인하다라는 말씀에 동의를 하는 게 이거 사실 사회적 이지매예요. 조국 전 장관 권력자처럼 보이죠. 최강욱 전 공직기관 비서관 권력자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를 합심해서 지금 흔히 말하는 다구리로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사회적으로 이지매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권력자야. 그러니까 이거는 왕따나 이지매가 아니야. 사회적 폭력이 아니야. 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면서 정당한 비판이야. 계속 이지매를 하면서 그 타격감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고 마치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일 뿐이지 이 행태는 사회적 도륙 내면서 이지매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런 현상이 왜 나경원이나 한동훈이나 심우정을 상대로는 벌어지지 않느냐. 그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요? 이 사람들은 진짜 권력자거든. 그만하고. 근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각도를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말씀드리자면 사실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 저는 조국 전 장관 관련된 사건이 한 6년 됐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사건입니다만은 저는 초기에 사실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 그때는 밝혀지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판적으로 봤던 부분이 있고 조국에 대한 비판. 그렇죠. 그게 저는 조국 전 장관이 입은 피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걸 공감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참 죄송한 마음도 있는데 이걸 푸는 방식이 지금 굉장히 좀 복잡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미래 정치 권력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이 돼 있을 것이고 또 과거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사면 복권을 하느냐, 아니면 또 뭐 재심을 하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혼재된 걸 가지고서 지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저는 더 논란이 확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검찰권 남용 부분과 아까 우리 장인수 기자님 말씀하신 언론의 침묵 부분은 저는 더 가열차게 저는 비판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공익에 부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검찰권 남용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또 조국 전 장관의 사건과 또 송영길 대표 사건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많이 얘기를 해서 저는 검찰권과 관련된 문제 이 부분을 더 알리는 게 필요하던데 지금은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 그 사건도 조금은 잊혀지는 부분도 있고 또 송영길 대표 사건도 거의 언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잘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푸는 방법에 있어서 이런 좀 다른 사건들도 그럼 다 같이 더 한번 얘기를 해서 이 검찰권 남용 부분을 더 명확하게 한번 더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이건 맞는데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니 어떻게 그 조국을 나는 미워할 수 있다니까 다 알아서 하라고 그거는 다 답은 다를 테니까 조국을 사면했다고 해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내 관점에서는 이거는 정당하지 않거든. 그렇죠. 이거는 진짜 정당하지 않은 대가란 말이야. 마치 그 이재명 대통령이 불공정과 부조리에 동참해서 지지율이 떨어진 것처럼 안 되거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한단 나는 그건 말이야. 막아야겠다는 거야 나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렸으니까. 그럼요. 나도 솔직히 지금 다루면 손해야. 이미 지금 막 인상 쓰고 사람들 그만해라 꺼져라 넌 족바다 뭐 난리잖아. 나 손해야.
근데 나는 감수하고 가는 거야. 아니 왜 꼭 그런 자리에 저를 불렀어요? 아니 난 김건희 전문가 잘 왜냐하면 나는 그래 왜 모셨는지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네. 정파성이 없잖아. 정치인이 아니잖아. 그렇죠. 난 이런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그래도 좀 신뢰가 갈 거라고 생각해서 모신 거고. 마지막으로 사건 하나 마지막이 아니고 그거 해. 칼럼 비판해요. 칼럼? 예. 아니 뭐 지금까지 다 비판했는데 할 필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뭐 그 마지막으로 사건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내일 정의당이 긴급 간담회를 해요. 제목이 조국 사면 이후 우리가 멈추지 말아야 할 이야기. 그러니까 내가 교육, 이런 것 때문에 불공정, 괴로워, 기득권, 분노 혹은 체념. 사건 하나만 얘기하고 갈게요. 모 국회의원의 보좌관의 아들이 대학에 인턴으로 채용이 됩니다. 그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있는 대학이에요. 보좌관 아들이 자기 모시는 국회의원이 지역구로 있는 대학에 채용이 됩니다. 인턴으로. 이 사람이 학점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뽑을 때 학점 규정을 없애줍니다. 이 사람이 사는 지역에 가산점을 줍니다. 그리고 그 캠퍼스에 원래 TO가 없었고 지역 캠퍼스에 TO가 있었는데 지역 캠퍼스에서 안 뽑고 수도권에 있는 캠퍼스에서 뽑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뽑아주려고 뽑아준 것 같아. 그래서 뽑습니다. 그래서 인턴으로 12개월이 지난 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데 그 대학은 23개월을 인턴이나 계약직으로 있어야지만 정규직 전환이 되는데 네. 12개월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주면서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는 심사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 심사위원회도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지역 TO가 지역 캠퍼스에 있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수도권에서 뽑았으니까 지역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그 사무실에 일하는 다른 계약직 청년을 너 지역에 내려가라고 계속 압박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국 그만둬요. 자기는 수도권에 집을 다 얻었는데 전세를 얻었는데 갑자기 충청도로 내려가래. 황당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 사무실에 있는 다 계약직 직원이기 때문에 다 청년들입니다. 20대, 30대 초반. 5명이 그만둡니다. 이 국회의원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야? 심상정이에요. 에이치. 뭐야? 뭐 영화 찍고 반전이 그렇게 반전이 꺾이나? 정의당이 내일 기자간담회를 한다고 해요. 아 이거 진짜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나겠는데? 아니 다 팩트고 다 보도한 거고 지금 저기 소송 벌어지고 있는데 아무 걱정 없어요. 다 팩트예요. 그 경찰에서 무혐의 났어요. 심상정이 놀고 있다가 당했네. 뭐야 이런 반전이 뭐야?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심상정 의원을 욕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이미 작년에 보도한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자꾸 다시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보좌관 아들이나 보좌관한테 너무 잔인해. 제가 매불쇼에서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잔인한 거예요. 제가 한번 보도했으면 이 정도 사건은 그 정도에서 마무리되면 돼요. 그렇잖아요. 이게 무슨 죽을 때는 아니잖아. 물론 그 잘렸던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그 대학을 중부대를 그만뒀던 그 청년은 인터뷰를 하면 정의당이 청년파리 진보파리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한테 사과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게 잔인하잖아요. 근데 저는 잔인하다고 생각해요. 계속 나와서 얘기하는 게 처음 들으시니까 그렇지만 저는 여러 번 얘기했거든. 아니, 사실이라면 나는 계속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정의당이 저를 보면서 잔인하다고 느낄 거예요. 장인수 저 1년 전에 보도한 거 계속 유튜브에 나와서 저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사이드로 얘기도 들어와요. 장인수 기자 저 얘기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만하게. 왜냐면 진보 쪽이니까 이렇게 해서 끈이 닿으니까. 그래요. 니들도 그만해라 좀. 네, 이 말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야, 나 장인수 진짜 착하거든, 사람이. 야, 근데 진짜 화났네. 아, 장인수 진짜 착한 사람이거든. 진짜 화나네. 이게 잘못한 만큼 비판받아야 됩니다. 그건 맞는 말이야. 조국에 대해서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와, 맞아.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진짜? 그러니까 최근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에 조국 사태 지구를 떠나라는 거야? 조국 사태 축소판처럼 또 미니 버전이 이번에 나온 게 뭐냐면 출소 이후에 된장찌개 올린 거거든요. 나는 근데 그거 보면서 굉장히 지금도 엄청나게 난 다룬 적은 없지만 혼란스러운 게 고기를 먹었는데 왜 된장찌개를 올렸냐고 방송에서 다 넥타이 맨 사람들이 진지하게 앉아서 다 비판하더라고.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 지금. 아니 고기 먹고 기저귀를 올리든 운동화를 올리든 그게 우리가 이렇게 공론회장에서 얘기할 거리가 되나요? 안 되죠. 아니 나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야. 아니 고기 먹고 당근을 올리든 사료를 올리든 그게 막 그렇게까지 넥타이 맨 사람들끼리 공론회장에서 얘기를 할게. 난 그리고 그 건과 관련해서 이 얘기하면 좀 그렇긴 한데 조국 혁신당의 그 모 대표님이 모 방송에 나와서 그거를 막 또 해명을 하는 거야. 고기만 아니 뭐 된장만 먹지는 않았잖아요. 그 된장도 먹기는 했잖아요. 하면서 그 관련해서 굉장히 수세적으로 가는 거야. 아니 왜 그래? 이게 뭐 그렇게까지 큰 범죄야?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한테 언론이 엄청나게 용공 무슨 거짓말쟁이 이런 걸 많이 씌웠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심지어 언론에 김대중이라는 이름은 쓸 수가 없었어요. 계엄이 아닌데도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 그때 신문을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동교동 재야인사라고 나와요. 동교동 재야인사. 이름도 못 썼어. 뭔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하고 맨날 거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월급 한 푼 받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저 집에서 저렇게 먹고 사냐.
이런 얘기를 막 썼단 말이에요. 그러다 나중에 DJ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죽을 뻔 고비를 넘고 막 이렇게 이제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일본에서 왔던 그 제1국회 변호사 한 분이 저한테 그걸 물어봤었어. 자기가 볼 때는 독재 시절에 그렇게 많이 탄압받고 몸까지 불편해진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언론이 어찌 보면 독재 권력이 무서워가지고 이제 이지매를 한 셈이 됐는데 그러면 지금은 좀 제대로 밝혀줘야 될 거 아니냐. 네. 나 같은 미안해서라도 이제는 인간 김대중의 면모를 좀 이렇게 보도할 것 같다. 근데 여전히 거짓말쟁이다. 뭐 인생이 불투명하다. 용공이다. 군대가 들고 일어날 거다. 이런 보도를 계속했거든요. 대통령 후에도 계속했어요.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것들은 공범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바로잡는 순간 내가 나쁜 놈이 되니까 계속 나쁜 그게 놈으로 더 싫은 거예요. 이거는 계속 나쁜 놈이고 죽일 사람으로 만들어 놔야지 지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그렇게 장 기자님 말씀에 그럼 죽어야 되는 거냐라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저는 아까 장 기자 그러셨잖아요. 기자들한테 너 나경원 한동훈 아냐 이거는 왜 가만히 있냐라고 얘기하면 잘 몰랐다 그랬잖아요. 없어요. 저도 비슷한 거 물어봤어요. 그런 일이 많잖아. 예를 들어 주가 조작 같은 것도 그 제가 항고하고 있을 때 기자실에서 뭐 들고 일어나고 뭐 쌈이 났네 막 난리 났잖아. 그래서 야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내가 저 고발한 게 4년 전인데 왜 그때는 아무도 안 물어보더니 그때 물어보는 기자가 없었어요? 없었어. 저는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2020년에 고발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4월에 고발했는데 한 번도 그때는 뭐 이렇게 확인하는 취재 기자가 없었어요? 없었어요. 전혀 없고 지금은 난리고 무혐의하고 항고장 내니까 그때는 막 전화기가 불이 나. 그래서 야 이게 새로 생긴 일도 아니고 없다가 만들어진 일도 아니고 재판을 계속 하고 있었고 시민보 기자는 가서 재판만 방청하고도 기사가 계속 나왔잖아. 네. 한 번도 안 쓰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리고 조국은 그렇게 하고 저기는 하고는 그거는 왜 안 쓰는 거냐라고 물어보니까 이 젊은 기자들이 목소리만으로도 되게 열심으로 하려고 그러고 똘똘하게 느끼는 사람들이야. 그나마 답변을 하는 친구들 뭐라는지 알아요? 우리 저기 데스크가 이번에는 이거를 좀 확인해 보라고 했고 그때는 사실은 저희가 다른 일을 하느라고 이거 확인하라는 얘기가 없어서 그냥 있었습니다. 이런 거. 그러면 기자라는 거는 위에서 시키는 일을만 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야 저기 가서 물어 뜯어. 저거 가서 주워와. 그게 기자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도 그렇게 해놓고 쭉 가서 쭉 가다 보니까 조국은 시대의 불공정과 위선의 상징이고 나는 세상에 도덕적이고 깨끗한 사람이야. 그런 상황에서 저걸 아낌없이 질타했어. 그리고 그 명분을 삼았던 게 아니 차기 대선 후보로까지 저 논의되는 공인이고 정권의 핵심인 사람이 언론의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되는 건 당연한 거다라고 변명을 했어요.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세미나까지 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이 조국이밖에 없었냐고. 한동훈이는 뭐고 김건희는 뭐였어 그동안에. 네? 다 2인자 내지는 1인자 아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런 방구 얘기가 없어.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위에서 뭐 안 시켜서 그랬대. 다른 일이 바쁜데. 이런 말하면 뭐합니까? 그 문제는 나중에 불러주시면 제가 한번 분석해 드릴게요. 그것도 분석 가능합니까? 오늘 근데 화내는 거 아주 무섭더라. 아까 솔직히 말해서 얘기하시면서 약간 손을 떠시더라고요. 무서웠어. 아니 저는 그러니까 기자들이 기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지. 저도 같은 기자잖아요. 물론 그들은 저를 기자라고 생각 안 할지 모르겠는데 근데 기자면 최소한 사회 공익적 가치를 발견해서 그거를 전파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한 한국일보 한겨레 나 조국 때문에 마음 다쳐서 삐쳤어. 난 계속 삐쳐 있을 거야. 그건 그냥 그거야 그냥 맞아. 칼럼이 그걸 글이라고 싸질러 놓고 나 진짜 장인수 그게 또 박수 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글인데 아니 그리고 이 된장찌개 이런 거는 제가 아까부터 사람이 빠져 있다고 하는데 다른 거 다 떠나서 뉴스가 당연히 없는 거죠. 근데 뉴스로 내보내고 싶다고 쳐도 인간 같으면 그 집이 부부간에 징역살고 나와가지고 둘 다 환갑을 감옥에서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정경심 교수 보석했다가 또 집어넣었다가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꼭 추석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 생일날, 딸 생일날 입학 취소해서 의사자격 박탈하고 그런 짓거리를 했던 놈들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런 과정을 겪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식구들끼리 오랜만에 완전체가 모여가지고 장인어른 나오셨는데 사위가 그럼 된장찌개 말고 순대 3개 잘라주고 그동안에 불공정에 사니까 이거 먹고 떨어지세요. 그래야지 속이 시원할 거야? 그게 조국이 해야 될 일이었어? 그렇게 대응하지 마시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백보를 양보해서 그걸 비판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할 짓이냐고요. 말이 되냐고 이게. 근데 그거 엄청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많이 봤지? 하루 종일 된장찌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거기다가 소고기 올렸어 봐. 서민들은 지금 굶어 더워 죽겠는데 이거 나왔다고 지금 사면됐다고 만세 부르면 소고기 처먹는 거 봐라. 또 대번에 그랬을 거야. 난 진짜 소고기를 나 정말 나는 근데 그 프레임에 같이 동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거기에 갇혀가지고 발버둥 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는.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게 본질인데. 근데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는 있는데 다른 건 난 좋아요. 저는 반정치의 그 앞잡이 노릇하는 언론사들이 있어요. 지금 요 된장찌개 관련돼서 아주 이슈를 1시간 동안 토론하는 맞아요. 저는 그 언론의 역할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슈화시키고 사실은 또 조국 전 대표 악마화하면서 본인들의 지지자들 또
파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언론의 환경이 너무 싫고 저도 언론인은 아니지만 언론 개혁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관심이 많은 거예요. 이런 행태들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조국 전 장관께서 이번에 사면 받으시고 나오셨잖아요. 네. 가족들끼리 당연히 된장찌개 먹고 뭐 고기 다 먹을 수 있죠. 근데 네. 조국 전 대표가 만약에 정치를 더 하시겠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냥 가족끼리 드시고 그걸 굳이 SNS에는 좀 안 올리는 거는 좀 어땠을까? 그런 생각은 좀 아쉬움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그 언론사가 절대 잘했다는 거 아니고 저도 그 언론사 제가 앞장서서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반정치의 거의 앞잡이 수준이고 전 아침에 그 프로 보면서 제가 진짜 이렇게 뭘 갈아요, 진짜 맷돌 갈듯이. 근데 그렇게 언론에서 활용을 하고 조국 전 장관을 타겟해서 악마화로 하나의 자기들의 뭐 놀잇감 비슷하게 아주 저열한 짓을 하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그 정무적인 판단, 앞으로 정치를 더 하실 거라면은 조금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생각 다양한 건 난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거는 뭐 받아들이는 분의 몫이고 그 소재를 제공한 잘못 정무적 판단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분들이 그 맥락을 놓치지는 맙시다. 그렇죠. 그 맥락이 중요한 거죠. 맥락을 놓치지는 말아야 돼요. 네. 그거를 올리면은 그러면 여기 아무 얘기 하지 않고 죽어 지내는 것만이 정무적 판단이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진짜 1시간을 토론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무시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원인 제공을 누가 조국이 그거 갖고 1시간 토론하라고 올린 건 아니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놈들이 나쁜 놈들이. 그러니까 반정치의 토양이 너무 깊숙이 깔려 있어가지고. 앞뒤는 따집시다. 예. 근데 그 소위 그 진보 언론에서 지금 사면 석방 이후에 그 칼럼에서 비판하는 걸 내가 읽으면서 저는 그 진짜 오징어 게임이 딱 생각났어요. 오징어 게임 보면 진짜 악마들은 저 위에 따로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리들끼리 막 저놈이 빌런이라고 싸우잖아. 나는 진짜 그게 너무 느껴지더라고. 이 칼럼을 보면서 진짜 악마적인 일을 했던 진짜 거학에 대한 얘기는 싹 빠져 있고. 그렇네. 그 밑에 이야기만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밑에 이야기조차도 본질적으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심지어 난 그게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그러니까 조국 된장찌개 취재할 시간에 내가 힌트를 줄 테니까 다른 거 취재하라고. 저 지난번에 왜 윤석열이가 부산에 왜 재벌들 끌고 다니면서 엑스포 떨어진 거 무마하느라고 시장 가서 쇼한 적 있잖아요. 네. 그때 사진 자세히 보시면 하나그룹 김동관 있어요. 김동관이가 그 떡볶이를 들고 굉장히 썩은 표정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죠? 윤석열이가 그거 다 먹으라고 하니까. 그거 아는데. 네. 근데 엊그제 내가 들었는데 김동관 씨가 베지테리언이래. 그래요? 베지테리언 한 지 오래됐대요. 근데 거기서 윤석열이가 먹으라고 하니까 어묵이 있잖아. 이거를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어디 외국 가면은 또 재벌들 앉혀놓고서 술 먹여가지고 먹어 해가지고 지가 술 센 거 뭐 그런 거 해가지고 왜 토하고 난리 났다고. 최태원 회장이 토했다 엘리베이터에 그것만 있었잖아요. 김동관은 정신을 잃어가지고 못 다녔다는 거야. 그런 거 취재하라고. 왜 오뎅을 먹고 그렇게 씁쓸해했는지. 야 그게 한 3시간 거리 얘기는 되지 않냐? 니네들 좋아하는 재벌 얘기도 다 포함돼 있고. 가십성도 약간 들어가 있고. 그럼 1시간 동안 베지터리언도 종류가 다양한 거죠. 그렇죠. 비건부터 해가지고. 비건이 건강에 안 좋다는 얘기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뭐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오늘도 개인적으로는 또 손해를 많이 본 방송입니다. 그래도 의미 있었고. 근데 최욱 씨가 지금 많이 급한지 발을 동동. 지금 방광 이슈가 지금 세게 들어온 상태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렇게 좀 뭐 다양한 이야기 하는 것들 뭐 나쁘지 않잖아. 그럼요. 네. 너무 매불쇼 싫어하지 마시고. 그리고 좀 제발 좀 그 이상한 글들 좀 올릴 수 있어. 갑자기 드네. 올릴 수 있어.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네. 오늘 이렇게 또 마무리가 되네요. 오늘 사실 그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뭐죠? 어제 저희가 매불쇼가 다뤘던 청와대 하명수 사건. 그 건에 대해서 최강욱 의원이 전문가더라고. 맞아요. 몰랐는데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에 있었더라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내일도 나오시니까 내일 진짜 해야 돼요. 그거 해야 돼요.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때문에 사람이 죽은 건이에요.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사망 선고 받고 고통받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이 죽은 건이야. 근데 어제 저희가 다뤘을 때 그 민간에서 돌아가신 분 이야기는 다뤘는데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못 다뤄가지고 사망한 건이 있어요. 사망했어요. 내일 그러면 좀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전액사회기보다는 슈퍼챗 많이 쏘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